늦은 오후, 서서히 기울어가는 해가 지평선 너머로 물들며 산들골에 한적한 들판과 오솔길을 붉게 물들였다. 낮 동안의 더위가 아직도 공기 중에 잔잔히 남아 있었지만 마을은 고요하기만 했다. 10살 소년 준호는 늘 그렇듯 학교를 마치고 혼자 집으로 향하며 조용히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먼지 쌓인 시골길을 일정한 리듬으로 걷던 준호는 논밭을 가로지르는 익숙한 길목에 이르러서야 발걸음을 멈추었다. 늘 지나던 그 길에 오늘은 무언가 이상한 풍경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길 한가운데 나무 울타리 옆으로 한 대의 은색 차량이 전복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한 여인이 어린 아기를 안은 채 움직이지 않고 쓰러져 있었다. 준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순간적으로 그의 머릿속은 하얘졌고 숨조차 고르기 어려웠다. 진짜 사고야. 진짜 사람이야. 그는 중얼거리듯 혼잣말을 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차 한 대.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는 시골길. 지금 이 순간. 그 상황에 맞닥뜨린 건 오직 준호뿐이었다. 망설일 틈도 없었다. 준호는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 그들 쪽으로 달려갔다. 다가가자 점점 뚜렷하게 보이는 여인의 얼굴은 창백하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입가에서는 미약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품에 안긴 아기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약하게 울고 있었다. 그 울음소리는 적막한 들판 위에서 마치 메아리처럼 퍼져나갔다. 준호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아기의 이마 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마치 어머니가 자신을 달래주던 그 목소리를 떠올리며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울지 마. 형이 도와줄게. 하지만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다. 이렇게 속삭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어른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는 곧바로 가방을 뒤적여 중고폰을 꺼냈다. 손이 떨려 화면을 몇 번이나 놓칠 뻔했지만 결국 LCK9를 눌렀다. 여보세요. 사고가 났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다치셨고 아기를 안고 있어요. 피가 나고 숨도 잘 못 쉬시는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단호함이 있었다. 구급대원이 위치를 묻자 그는 다급히 주변의 마을 표지와 논두렁의 형태를 설명했다. 전화를 끊고 그는 다시 여인에게 돌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미세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아주머니, 조금만 힘내세요. 곧 사람들이 올 거예요. 아기는 여전히 훌쩍이며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들고 가볍게 흔들며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가 느끼기엔 몇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겨우 8분 남짓이 지났을 무렵 마침내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구급차가 시골길의 먼지를 일으키며 빠르게 다가왔다. 차에서 내린 2명의 구조대원이 놀란 듯 말했다. 혹시 네가 전화했니? 이 아기를 안고 있는 거. 너구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주머니가 쓰러져 있었어요. 아기도 계속 울고 있고.
구조대원들은 재빨리 여인의 상태를 확인했고 다른 한 명은 조심스럽게 준호의 품에서 아기를 받아 안았다. 구급차 안으로 옮겨진 후 차량 문이 닫히며 사이렌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차가 먼지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준호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아까까지 자신이 안고 있던 아기와 희미하게 눈을 떴던 아주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자신이 단지 평범한 시골 소년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날 그는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낸 사람이었다. 구급차가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준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 들녘. 해는 완전히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혼란스러웠다. 진을 묻은 손, 여인의 희미한 숨소리, 아기의 울음, 그리고 구조대원의 다급한 표정까지 모든 것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발을 옮겼다. 평소라면 뛰놀며 지나쳤을 논두길이 오늘따라 길고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 윤정희 씨는 마당 앞에서 된장 항아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아들의 어깨가 축 처진 모습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준호야, 무슨 일 있었니?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오늘 사고가 있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온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준호는 들판에서 본 일, 전복된 차, 쓰러진 여인과 아기, 그리고 자신이 구급차를 부른 이야기까지 차분히 풀어냈다.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다. 준호야, 정말 잘했구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워.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빛엔 걱정이 스며 있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위험할 수도 있었잖니. 다음부턴 조금만 더 조심하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이 위험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지금에서야 실감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망설일 수 없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준호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들리는 아기의 울음, 여인의 창백한 얼굴, 그 이미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학교 수업 내내 준호는 멍한 표정이었다. 칠판의 글씨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선생님의 질문도 건너뛰었다. 종이 울리자마자 그는 결심한 듯 교실을 나섰다. 그가 향한 곳은 은광시 보건대학 병원이었다. 전날 구조대원이 말한 이름을 기억하며 그는 교문을 지나 마을 경비 아저씨에게 물었다. 어제 사고 났던 아주머니 어디로 실려갔는지 아세요? 아, 아기 안고 계시던 분 말이냐. 은광 보건대학 병원으로 갔다는구나. 준호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 역으로 달려갔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들을 확인하고 싶었다. 괜찮은지, 정말 살아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병원에 도착한 그는 응급실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공간. 삐삐거리는 의료기계 소리. 낯선 냄새. 모든 것이 익숙지 않고 낯설었다. 그때
한 간호사가 그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무슨 일이니? 누구 기다리니?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제 사고 당하신 아주머니를 찾고 있어요. 아기를 안고 계셨어요. 간호사는 준호를 찬찬히 바라보다가 눈을 크게 떴다. 혹시 네가 어제 구조 때에 전화했던 그 아이니?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간호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 이제 괜찮아졌어? 너무 다행히도 큰 부상은 아니었고 오늘 아침에 깨어나셨어. 아기도 건강하단다. 그 말에 준호의 어깨가 스르르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다. 마치 가슴을 누르던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했다. 혹시 만나 뵈어도 될까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잠깐만 기다려봐.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병실 문 앞에 선 준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곳엔 침대에 기대어 앉아있는 이지아 씨가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하고 고요했다. 옆 작은 침대엔 아기 수아가 새하얀 담요를 덮고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문소리에 고개를 돌린 이지아 씨는 문가에 선 소년을 보고 놀란 듯했다. 하지만 곧 눈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어제 그 아이구나. 그녀는 힘겹게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색함이 밀려왔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이지아 씨는 손짓으로 준호를 부르며 말했다.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나랑 수아는 지금 여기에 없었을 거야. 준호는 수줍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들은 당연한 걸 쉽게 외면하지. 특히 어린아이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다시 한번 조용히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감사, 경외,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병실에서 준호는 한참을 머물렀다. 그는 처음으로 이지아 씨가 서울의 유명한 사업가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이번 여행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중요한 회의 전에 숨 고르기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사고 순간 휴대폰 신호가 닿지 않아 구호를 요청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그 순간 나는 누군가 나타나길 기도했어. 그리고 널 만났지? 병실을 나서는 길. 준호의 가슴은 이상하게 뭉클했다. 그는 단순히 한 생명을 살린 게 아니었다. 한 사람과 연결된 느낌이었다. 설명할 수 없는 인연의 끈이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 병원 문을 나서는 발걸음은 처음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작은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며칠이 흐른 후 산들고래는 다시 평소처럼 조용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다. 논밭에 물을 대는 농부의 구령소리,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저녁이면 들리는 게 짖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익숙하고 평화로운 풍경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림 속에 있었다. 병원에서의 만남 이후
그는 계속해서 이지아와 수아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말, 따뜻한 눈빛, 그리고 그가 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해 하던 표정은 준호의 마음 한구석에 깊이 박혀 있었다. 그날 이후 매일같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혹시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어느 오후였다.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마당 앞에 보지 못한 검은색 세단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차를 바라보았다. 차창은 어두워 안이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어머니 윤정희 씨가 마당에서 그를 불렀다. 준호야, 손님이 오셨다. 놀란 준호는 망설이며 다가갔다. 그때 차 문이 열리고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 아이를 품에 안고 내렸다. 이지아였다. 그녀는 도시에서 보았던 병원복 대신 은은한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와 베이지빛 바지를 입고 있었고 품 안의 수아는 얌전히 잠든 상태였다. 안녕, 준호야? 그녀는 밝은 미소로 손을 흔들었다. 준호는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지아는 곧장 윤정희 씨에게 다가가 정중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아라고 합니다. 며칠 전 준호 덕분에 생명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 말에 윤정희 씨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다. 그녀는 황급히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아이고, 저런, 어서 오세요. 준호가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렇게 먼 곳까지 세 사람은 작고 소박한 마루방에 앉았다. 준호는 아직도 수줍은 얼굴로 옆에 앉아 있었고 이지아는 조용히 수화를 내려 재운 뒤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준호야, 내가 다시 찾아온 이유는 단지 인사 때문만은 아니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너의 용기,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고 싶었어. 단지 말로 고맙다고 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 윤정희 씨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재능 있는 아동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 준호가 더 넓은 세상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에 윤정희 씨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장학이요? 서울로 보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었다. 은광시에 있는 사립학교로요. 단순한 명문 학교가 아니라 아이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키우는 교육을 중심에 둔 곳이에요. 기숙사 시설도 있고 다양한 활동과 지원이 함께 제공되어 무엇보다 준호가 원한다면 주말엔 집에 다녀올 수도 있어요. 윤정희 씨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다. 자랑스러움, 불안함, 망설임이 뒤섞여 있었다. 제가 시골에서만 살아서 그런지 우리 아이가 낯선 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또래들 사이에서 위축되지 않을까도 싶고요.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가만히 바라보았다. 준호도 어머니를 향해 눈을 들었다. 그의 눈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설렘이 동시에 있었다. 이지아는 부드럽게 말했다. 물론 이해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쉽게 결정하라는 말은 못 드려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준호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언제든지 저나 학교는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준호는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작은 손에는 결정하지 못한 갈등과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은 용기가 동시에 전해졌다. 한참을 그렇게 있던 윤정희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시겠어요. 아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싶어요. 이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준호가 스스로 선택할 문제니까요. 그녀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넸다. 이건 제 번호예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차가 다시 먼지 자욱한 시골길을 따라 사라졌을 때 준호는 마당 끝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이 불며 논둑의 벼들이 흔들리고 그 사이로 늦어름의 햇살이 내려앉았다. 그의 마음도 그 벼처럼 출렁였다. 무언가가 바뀌려 하고 있었다. 자신이 선택하기 전인데도 이미 삶의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모자는 부엌에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다. 말없이 밥을 뜨던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준호야, 잘 생각해봤니? 준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가고 싶어요. 무섭기도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네가 결정하면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야. 그 말에 준호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감사해요, 엄마. 그리고 그 순간 그들 사이엔 어떤 결심의 공기가 흘렀다. 앞으로의 삶이 지금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는 것. 하지만 그것이 두렵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 모든 것을 함께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입학식 당일 아침. 하늘은 보기 드물게 맑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아래. 은광시 외곽에 자리 잡은 다옹글로벌 학교는 첫 학기를 맞이해 분주했다. 학생들은 가지런히 다려진 교복을 입고 운동장을 가로질렀고 부모들은 삼삼오오 모여 자녀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응원의 말을 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풍경 속 준호는 여느 누구보다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다. 새하얀 셔츠에 곤색 바지, 단정한 재킷과 낯선 가죽 구두. 어머니가 며칠 전 손수 다려준 교복을 입고 지아가 선물해준 신발끈을 조심스럽게 묶은 그는 한 걸음씩 천천히 학교 정문을 향해 다가갔다. 준호야. 뒤에서 어머니가 다정하게 불렀다. 준호는 돌아보았고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긴장돼. 조금, 아니, 많이요. 그는 솔직히 말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넌 잘할 수 있어. 누구보다 따뜻하고. 누구보다 강한 아이니까. 그 말에 준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지아도 함께였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정갈한 옷차림에 자연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오늘 하루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천천히. 너의 속도로. 그녀는 손에 쥔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네 첫날을 기념해서 준비한 작은 선물이야.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열어봐.
교실 문을 여는 순간 준호는 눈을 떼지 못했다. 창이 넓고 바닥은 반짝였으며 책상은 번호와 이름표가 붙어 있어 정돈된 느낌을 주었다. 그가 들어서자 몇몇 아이들이 돌아보았고 그 중 한 명이 먼저 말을 걸었다. 안녕? 너 새로 전학 온 애지? 안경을 쓴 또래 소년이었다. 목소리는 낯설지 않을 정도로 친절했고 눈빛엔 호기심이 가득했다. 나는 준호야. 나는 정훈 이 반반장이고 여기는 수연이랑 태호야. 아이들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나눴다. 준호는 긴장이 조금 풀린 듯 작게 웃었다. 그러나 교실 구석. 무표정한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는 한 아이가 있었다. 단정한 머리, 깔끔한 손톱,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자세. 그는 민우였다.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학교 내에서 눈에 띄는 존재 중 하나였다. 그는 말은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낯선 이방인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준호는 잠시 시선을 피하며 창가 자리에 앉았다. 첫 수업이 시작되었고 선생님은 새로 온 학생을 소개하며 박수를 유도했다. 아이들은 형식적으로 손뼉을 쳤고 교실은 곧 조용해졌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향한 준호는 잠시 멈칫했다.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던 중 정훈이 손을 흔들었다. 여기 앉아.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들 사이에 앉았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산들골에서 왔다고 했지. 거기 진짜 조용한 마을이라며. 논밭이 많고 소도 있고 헉소도 있다고 완전 그림 같다. 태호가 놀란 얼굴로 말했고 수연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 곳에서 오면 여긴 좀 시끄럽고 낯설지 않아. 준호는 솔직히 말했다. 아직 어색해. 근데 재밌기도 하고 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반대편 자리에서 들려온 조용한 한마디. 촌놈이 무슨 그림 같은 마을이래. 민우였다. 그의 말은 크지 않았지만 또렷하게 들렸다. 정훈이 눈살을 찌푸렸고 수연은 조용히 준호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신경 쓰지 마. 원래 좀 그래.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웃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는 가슴 어딘가에 작은 흠집처럼 남았다. 수업이 모두 끝난 뒤 준호는 기숙사 방으로 향했다. 도시의 빌딩처럼 큰 기숙사 건물 안. 그는 4인실 중 한 구석 자리에 배정되었다. 책상 위엔 이름표가 붙어 있었고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창을 열자 멀리 학교 운동장과 정원이 보였고 은광시의 도시 풍경이 희미하게 펼쳐졌다. 그는 가방을 열고 이지아가 준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짧은 편지와 작은 메모장이 들어 있었다. 쉬운 여야. 이 학교에서 처음 며칠은 낯설고 힘들 수 있어. 하지만 기억해줘. 네가 누구인지를. 너는 누군가를 구한 용기 있는 아이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바꾼 따뜻한 존재야. 무엇보다 넌 너 자신이 되어도 충분히 멋진 사람이란다. 지아가. 준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창밖의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고 그 바람에 실려온 희미한 시골 냄새가 마음 한 구석을 건드렸다. 괜찮아, 천천히 나만의 속도로. 그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낯선 곳에서의 첫날은 끝났지만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새로운 학교에서의 두 번째 주가 시작되었다. 준호는 점점 일정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아침 기상, 벨, 아침 조회, 정해진 시간에 제공되는 식사, 그리고 정확한 수업 시간표. 모든 것이 산들골에서의 자유롭고 느긋한 삶과는 전혀 다른 리듬이었다. 하지만 그는 생각보다 잘 따라가고 있었다. 노트를 정리하고 질문을 메모하는 습관도 생겼고 기숙사 생활도 규칙에 익숙해져 갔다. 무엇보다 정훈과 수연, 태호와 같은 친구들이 옆에서 자주 말을 걸어주고 식사도 함께하며 도와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민우의 존재는 불편했다. 어느 체육 시간, 학생들은 둘씩 짝을 지어 줄넘기를 하거나 농구 연습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준호는 태호와 함께 패스를 주고받고 있었고 그 모습이 꽤 안정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곁에서 지켜보던 민우가 툭 한마디를 던졌다. 촌에서 왔다더니 놀기만 잘하네. 주변 몇 명의 아이들이 민망한 듯 웃었고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태호가 조심스레 말했지만 민우는 덧붙였다. 너 공부는 되냐 여기 애들 성적 장난 아닌 거 몰랐지? 그 말에 준호의 귀가 빨개졌다. 정훈이 다가와 민우를 제지하려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흐려져 있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자신이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느껴졌다. 수업에 집중이 잘 되지 않았고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숙제를 할 때면 괜히 혼잣말로 되뇌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걸까? 괜히 여길 온 건 아닐까? 며칠 후 학교에서는 반별로 팀을 짜서 진행하는 창의 과학 프로젝트가 있었다. 각 팀은 주어진 재료로 간단한 구조물을 만들거나 실험을 설계해 발표해야 했고 최종적으로 우수팀은 시상까지 받게 되어 있었다. 정훈이 말했다. 우리 주제는 에너지 전달 실험으로 할까 간단한 도르래를 만들어서 좋아. 태호는 손재주 좋고 나는 발표 맡을게. 수연이 자료조사, 정훈이 구성, 태호가 제작을 맡기로 하자 자연스레 준호에게 시선이 쏠렸다. 준호는 뭐 할래?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내가 재료 정리하고 정리도 도울게. 민우의 말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넌 그냥 놀기만 잘하지? 자신이 이 프로젝트에 뭘 기여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준호는 기숙사에서 혼자 복도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밖엔 어둠이 내려앉았고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그의 손에는 어릴 적부터 쓰던 작은 노트가 들려 있었다. 언제나 혼자 있을 때마다 꺼내 글을 적거나 그림을 그리던 노트였다. 그는 습관처럼 연필을 꺼내 들고 팀의 도르래 구조를 그리기 시작했다. 정훈이 그린 구성은 이해는 갔지만 힘의 방향이 약간 틀어져 있었다. 준호는 손으로 계산하며 도르래 각도를 다르게 설계해 보았다. 그렇게 몇 장을 채우자
그는 놀랄 만큼 명확한 결과에 도달했다. 이거 실제로 해볼 수 있겠는데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정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기 어제 생각 좀 해봤는데 도르래 각도랑 받침 높이 바꾸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그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내밀었다. 정훈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우와, 네가 이걸 혼자 생각한 거야? 수연도 고개를 들고 살폈다. 이거 진짜 괜찮은데 이 방향대로 만들면 힘이 덜 들어갈 것 같아. 태호는 그대로 도르래 구성에 반영했고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 결과는 놀라웠다. 기존보다 줄당기는 힘이 20% 이상 줄어들었다. 대박이야, 준호야. 정훈이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고 수연은 말했다. 넌 우리가 모르는 걸 잘하는구나. 며칠 뒤 발표일, 준호는 팀의 구조와 원리 부분을 맡아 설명했다. 처음엔 떨렸지만 노트에 정리했던 내용 그대로 설명하자 점점 자신감이 생겼다. 청중도 고개를 끄덕였고 선생님은 깊은 미소를 지었다. 훌륭한 협업이었고 창의적인 구조였어요. 특히 준호 학생이 도르래 원리를 잘 해석했네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우는 조용히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준호는 그를 의식하지 않았다.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것이 중요했다. 그날 밤 준호는 기숙사 방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은 둥글게 떠 있었고 멀리 별이 반짝였다. 할 수 있구나. 나도. 그는 조용히 중얼이며 노트를 다시 펼쳤다. 다음 페이지엔 이렇게 적었다. 자신감을 잃지 말자. 나는 조금 느릴 수 있지만 끝까지 간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별 하나를 그려 넣었다. 과학 프로젝트 발표 이후 준호는 교실에서 이전보다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변해갔다. 수업 시간에는 손을 들고 질문하기도 했고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눴다. 정훈과 태호, 수연과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졌고 준호는 자신이 조금씩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민우는 달랐다. 그날의 발표 이후 민우는 준호를 더욱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눈빛은 차가웠고 말은 없었지만 곳곳에서 견제와 비꼼이 느껴졌다. 과학 프로젝트 정도로 다 된 줄 아나 봐. 한 번은 수업 끝나고 교실을 나서던 중 민우가 친구 무리와 지나가며 작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정확히 누구를 향한 말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은 준호를 정확히 관통하고 있었다. 준호는 듣지 못한 척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서늘하게 흔들렸다. 며칠 후 체육 수업, 아이들은 조별로 나뉘어 축구 경기를 하기로 했다. 준호는 정훈, 태호와 한 팀이 되었고 민우는 다른 반 친구들과 한 팀이었다. 경기는 생각보다 치열했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마을 친구들과 축구를 자주 했던 터라 빠르게 감을 잡았고 예상보다 민첩하게 움직였다. 그의 드리블은 가볍고 정확했고 어느새 수비수를 제친 뒤 깔끔한 중거리 슛으로 첫 골을 성공시켰다. 좋았어, 준호야.
정훈이 외쳤고 태호가 뛰어와 그의 어깨를 감쌌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거친 밀침이 느껴졌다. 준호는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다. 등 뒤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 게임 좀 진지하게 해라. 공은 이미 반대쪽으로 넘어가 있었고 누가 봐도 불필요한 접촉이었다.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다. 준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만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너 일부러 그랬지. 정훈이 민우를 노려봤고 체육 선생님이 다가와 상황을 정리했다. 민우, 방금 상황 설명해봐. 민우는 시치미를 떼며 말했다. 그냥 부딪혔을 뿐이에요. 일단 준호는 양호실로 가서 치료받고 민우는 수업 후 교무실로 와. 양호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준호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무릎은 쓰라렸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다. 와에 자꾸 부딪히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선생님이 말렸고 친구들이 감싸줬지만 민우의 눈빛은 분명했다.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그 시선. 그것이 준호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려던 준호는 정훈에게 말했다. 나, 오늘은 조금만 혼자 있고 싶어? 정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아.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준호는 책가방을 맨 채 은광시 근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도시 속 자연을 흉내낸 조경이었지만 나무와 벤치, 인공 연못이 조용히 어울려 있어 마음을 가라앉히기엔 그만이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멍하니 연못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손에 쥔 노트를 천천히 펼쳤다. 페이지마다 정리된 도르래 구조, 자기가 그린 그림, 그리고 지난주에 썼던 짧은 문장이 보였다. 나는 조금 느릴 수 있지만 끝까지 간다. 하지만 오늘은 그 문장이 힘이 되어주지 않았다. 그는 노트를 덮고 고개를 푹 숙였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야? 준호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그곳엔 밝은 보랏빛 원피스를 입은 여성.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긴 작은 아이가 서 있었다. 지아 이모. 그래, 맞아. 어머나.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 지아는 반갑게 웃었고 품에 안긴 아이 수아가 조용히 준호를 바라보다가 작게 손을 흔들었다. 수아도 기억나나 봐. 준호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다가갔다. 지아는 벤치 옆에 앉으며 가볍게 물었다. 무슨 일 있었니? 네,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잠시 망설이던 준호는 조용히 대답했다. 누군가가 자꾸 저를 싫어해요. 이유도 없는데 그냥 제가 여기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귀 기울였다.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속에 쌓였던 말을 꺼냈다. 촌놈 소리, 의심의 눈빛, 자신감의 무너짐, 그리고 오늘의 충돌까지. 말을 마치자 수아가 작게 은긍하며 준호의 무릎에 얼굴을 기댔다. 그 조그만 온기가 마음 한켠을 녹였다. 지아는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
자신의 빛을 두려워하며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의 빛을 응원하며 자신도 빛나려 하는 사람. 넌 후자가 될 거야. 아니, 이미 되고 있어. 그 말에 준호는 가슴이 찌르르 울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무시당해도. 나대로 계속 해볼래요. 지아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게 바로 네가 가진 힘이야? 그리고 잊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해가 질 무렵 준호는 다시 기숙사로 돌아왔다.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노트를 펼쳤다. 오늘 날짜를 적고 아래에 글을 남겼다. 나는 다시 흔들렸지만 또 다시 다짐한다. 약하다고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기보단 나만의 빛이 되고 싶다. 그리고 한쪽 귀퉁이에 작게 웃고 있는 수아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 그 조그만 웃음이 그날의 밤을 지탱하는 작은 등불이 되어주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상에 임했다. 수업 시간에는 더 적극적으로 손을 들었고 과제도 정성껏 제출했다. 정훈과 수연, 태호와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고 교내에서도 조용하지만 믿음직한 학생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우와의 관계는 여전히 얼음장 같았다. 마주치면 말없이 지나갔고 같은 죄 배정될 일이 없도록 서로 피하는 분위기였다. 교실은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두 사람 사이엔 침묵이라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갑작스러운 공지를 전했다. 다음 주에 열리는 학교 발표회에서 각 반마다 발표팀을 구성해야 해요. 주제는 자유, 사회적 이슈, 과학적 실험, 문학 낭독 등 다양하게 열릴 예정입니다. 아이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준호는 발표회라는 말에 긴장감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흥미도 느꼈다. 그는 자신 있게 정훈에게 말했다. 우리 4명이 팀 짜서 해볼래 지난번처럼. 좋아, 이번엔 문학 낭독에 그 형식으로 하는 건 어때? 수연이 글 잘 쓰니까 희곡 짜고. 태호는 소품 만들고 난 연기까지는 자신 없는데 그럼 준호가 이야기 중심에서 목소리만 하면 돼. 내 목소리. 조용한데 또렷해서 좋단 말이야. 그렇게 팀이 꾸려지고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다. 주제는 선택. 너는 어떤 길을 택하겠는가. 수연이 대본을 쓰고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리허설이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복도 게시판에 발표회 순서와 팀 구성이 붙었다. 그리고 그 아래 누군가가 몰래 붙인 쪽지가 하나 있었다. 누군가를 도왔다는 이유로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닐걸. 누가 봐도 준호를 향한 비꼼이었다. 글씨는 작고 어설프게 떼어낸 흔적이 있었지만 이미 몇몇 아이들은 그것을 본 듯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거 민우가 쓴 거 아냐? 그치. 발표회 때 같은 무대에 서는 것도 싫은가 봐. 정훈은 쪽지를 찢어버리며 말했다. 진짜 유치하다. 하지만 준호는 그 쪽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문장이 마치 누군가의 속내를 정직하게 끌어낸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결심했다. 발표회 전날 리허설을 마친 후 준호는 조용히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다. 선생님, 저 발표 형식 바꾸고 싶어요. 저희 팀만요. 무슨 말이니? 낭독극에서 마지막 장면. 실제 이야기로 바꿔도 될까요? 누군가를 도운 일에 대해. 그냥 극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요. 선생님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야, 너희 발표는 자유 주제니까. 너희 팀이 동의하면 괜찮아. 준호는 팀원들에게 말했고, 처음엔 놀랐지만 모두 동의했다. 진짜로 너 그 이야기 발표회에서 말해도 돼? 수연이 물었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할 것 같아. 이제는 피하고 싶지 않아. 드디어 발표회 날, 강당에는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들까지 모여 앉아 있었다. 무대는 조명이 밝혀졌고 하나둘 팀이 올라가며 발표를 이어갔다. 그리고 준호의 팀 차례 조명이 어두워지고 잔잔한 음악이 깔렸다. 무대 중앙엔 마이크 하나만 놓여 있었고 준호가 그 앞으로 나섰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은 길을 걷다가 차가 전복된 걸 본 적이 있나요? 관중석이 조용해졌다. 차 안에는 아기와 함께 쓰러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10살이었던 저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달려갔고 전화를 걸고 아기를 안아 울음을 달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그 이후 전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고 지금 이 학교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어떤 시선들은 제게 말합니다. 그 일 하나로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야 라고. 관중석이 술렁였다. 맞습니다. 한 번의 용기가. 모든 걸 바꾸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전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구보다 느릴 수 있지만 멈추지 않을 거라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이크에서 물러났고 조명이 켜지자 무대 뒤에 서 있던 정훈, 수연, 태호가 함께 앞으로 나와 나머지 극을 이어갔다. 한 아이가 외로이 앉아 있고 다른 아이들이 그의 옆에 다가와 말없이 함께 앉는다. 그 장면이 마지막이자 가장 강한 메시지였다. 공연이 끝나자 강당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의 박수가 터졌고 곧 이어 많은 박수가 퍼졌다. 선생님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 학부모는 눈가를 훔쳤다. 민우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엔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흔들림이 있었다. 그가 바라보는 무대 위. 준호는 이미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얼굴로 서 있었다. 발표회가 끝난 저녁, 기숙사 복도에서 민우가 먼저 말을 걸었다. 그 얘기 그렇게까지 공개할 필요 있었어. 준호는 그를 향해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야 내가 나 자신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어. 누구에게 변명하려고 한 게 아니야. 민우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나는 네가 부담스러웠어. 갑자기 나타나서 다들 관심 받고 칭찬 듣고 그게
내가 원했던 거였는데 그 말은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다.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괜찮아. 너도 빛나는 사람이니까. 굳이 누굴 밀어낼 필요는 없어. 민우는 작게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없이 준호의 어깨를 툭 건드렸다. 그 한 동작이. 그날 밤 그들 사이에 오래된 벽을 부수는 시작이 되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은광시의 봄은 이전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학교 정문 앞에 핀 진달래와 벚꽃은 연분 홍빛으로 학생들의 어깨 위로 살짝 내려앉았고, 교정 곳곳에는 졸업반 학생들의 웃음과 아쉬움이 섞인 이야기들이 가득했다. 준호는 이제 이곳에 익숙한 일상이 되어 있었다. 그는 반장을 맡고 있었고, 과학 동아리의 부회장이며, 문학 공모전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었다. 그가 이 학교에 처음 왔던 날, 잔뜩 움츠러들어 있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이제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다. 준호야, 이번에 발표한 에세이 또 수상했다며 복도에서 수연이 반갑게 달려왔다. 지역 문학상이라고 하던데. 그냥 짧은 이야기야. 겸손은 너 진짜 이제 작가 되겠다. 태호가 농담처럼 말했고, 정훈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야? 지난번 학교 발표회 이후 너랑 우리 셋 다 좀 달라졌어. 이젠 발표나 토론 같은 것도 두렵지 않다니까. 그 말에 준호는 가볍게 웃었다. 나도 사실 그때가 없었으면 여기서 계속 견딜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 그러자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다. 그 말, 나도 마찬가지야? 민우였다. 그는 여전히 성적 우수자였고, 학교 내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의 그 날카로운 경쟁심은 이제는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조용한 존중과 배려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요즘 민우? 애들 상담도 잘 해준다더라. 나 깜짝 놀랐어. 정훈이 웃으며 말했다. 민우는 민망한 듯 말했다. 뭐, 너 일 보면서 배운 거지? 준호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 사이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이해와 화해의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5월의 어느 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사회봉사 활동으로 농촌 봉사가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1박 2일 동안 배정된 마을에서 일을 돕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다. 준호는 이름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봉사 장소 산들골 마을. 그는 순간 멈춰섰다. 자신이 자라온 그곳, 처음 그 사고를 겪었던 들판과 어머니가 있는 곳, 그리고 자신이 다시 서야 할 진짜 시작점, 기차를 타고 다시 산들골에 도착한 순간 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마을 입구에 오래된 표지판, 논두렁을 가르는 좁은 길, 그리고 어릴 적 노래를 흥얼거리며 걷던 흙길이 그대로였다. 와, 여기 진짜 조용하다. 수연이 감탄했고, 태호는 연신 사진을 찍었다. 준호는 말없이 마을 초입을 걸었다. 그리고 한참을 걸은 끝에 익숙한 기와지붕과 작은 마당이 보였다. 그곳에는 여전히 어머니 윤정희 씨가 삽을 들고 텃밭을 정리하고 있었다. 엄마,
그 목소리에 어머니는 사업을 멈추고 돌아섰다. 그 순간 눈가가 번쩍이며 벌써 눈물이 고였다. 준호야, 우리 준호. 그녀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고 아이들 모두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보고 싶었어요. 엄마, 많이 컸구나. 얼굴이 이제 도련님 같네. 준호는 웃으며 어머니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마을회관에서는 간단한 식사와 학생들을 위한 숙소 안내가 이루어졌고 주민들과의 환영 시간도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한 사람이 준호를 찾아왔다. 준호야. 뒤에서 부드럽게 불러오는 목소리. 돌아보자. 은은한 회색 원피스를 입은 이지아가 수아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지아 이모. 그래? 여기 후원 협력차 와 있었어. 근데 내 이름 보고 깜짝 놀랐지 뭐니. 수아는 어느덧 준호의 허리까지 자랐다. 그녀는 수줍게 인사하며 말했다. 오빠, 기억해요. 준호는 감격에 찬 듯 그 둘을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다. 수아야, 정말 많이 컸구나. 지아는 조용히 말했다. 넌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그건 이모 덕분이죠. 아니야. 네 안에 있던 걸 네가 스스로 꺼낸 거야. 그 말에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모든 게 하나의 선처럼 이어지는 것을 느꼈다. 봉사활동이 끝나는 날, 아이들은 마을 이곳저곳을 정리하고 주민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준호는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사고가 났던 들판에 들렀다. 그 자리에 서자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구겨진 차, 울던 애기, 창백한 얼굴,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누르던 10살의 자신. 하지만 이제 그 자리에 선 그는 그때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정훈이 조용히 말했다. 여기가 너의 시작이었구나. 그래. 그리고 지금은 나의 돌아온 곳이기도 해. 준호는 천천히 바람을 느꼈다. 들판의 바람은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새롭게 써 내려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내가 어디에서 왔든, 어떤 길을 걸었든. 지금 여기에서 나는 나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된다. 감든둔노. 바람이 페이지를 가볍게 넘겼고 하늘에는 한 줄기 햇살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는 천천히 뒤돌아 섰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앞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